안녕하세요. 윤꾼 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로데 웨이드 판결, 그리고 총기 자유화 두 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예전에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동시에 이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그 판결을 내린 반면에 이렇게 낙태 쪽으로 시민의 권리를 좀 후퇴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미국이 보수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미국 주 중에 하나인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에 이 낙태를 금지하는 이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그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게 이제 시작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종 9명의 대법관 중에 5명은 로데 웨이드 판례 이 철회를 지지, 그리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철회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지난 1973년에 낙태를 합법한 이 판례 로데 웨이드가 완전히 뒤집히게 됐죠. 이에 따라 이 여성의 낙태 가능 여부는 각 주의 이 독립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로데 웨이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사건의 내용인데요. 원래 원고의 여성의 이름은 이 노마 맥코비, 근데 여기서 제인 로가 이제 그녀의 가명이었습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던 그녀가 20대 초반에 임신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키울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낙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제 불량배들에게 좀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텍사스 법을 보면은 오직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아주 소극적으로 또 좁은 범위 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의사가 이 수술을 거부했고요. 이 주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라면서 이 여성에게 수술 대신에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이런 일이 이어집니다. 당시에 낙태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변호사 린다 커피, 그리고 사라 웨딩턴, 이 두 사람이 이제 제인 로의 변호를 맡았고요. 변호사들의 도움 속에서 이 제인 로는 당시 텍사스 댈러스의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로데 웨이드죠. 그런데 법정의 다툼이 굉장히 길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단계에서 여성 로가 결국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상태가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법이 끝나야 되는데 여성이 이제 임신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반복될 수 있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이 되니까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7대2로 이 법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여성은 이제 낙태의 좀 자유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판결 내용이 333 원칙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 3개월은 여성의 권리를 더 우선하여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고요. 이후에 임신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산모의 건강에 무리를 끼치거나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6개월이 초과가 되면은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좀 어느 정도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명으로서의 통증을 느끼는 단계로 접어들어서 태아의 독자 생존성을 존중해서 낙태가 어려운 이제 그런 쪽으로 판결이 나요.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로나 도는 이제 본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뭐 김이박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흔한 내용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익명의 성,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설에 의하면은 여기 이제 노마 맥코비, 제인 로저, 이 사람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이후에 복음주의 기독교의 이제 신자가 되어서 교리에 의해서 낙태 반대 운동가로 살다가 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한 판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여성 권리 신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정표로 평가되는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각 주의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아주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절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 임신 중절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죠. 결국 이 판결로 인해서 미국 내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조리 폐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고두고 연방 대법관들을 괴롭히는 그 사건으로 남아요. 연방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이 이제 낙태 사건과 낙태 외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기준이 원래 개인정보 보호 같은 아주 소극적, 이 비침해적 이런 자유를 의미했었는데 이 판결 이후로는 개인의 자율이 어떤 좀 사회 정의, 법률의 정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적극적인 자유, 다시 말하면 이제 뭐든 본인 멋대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무조건 합헌이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게 동성애나 마약, 뭐 안락사, 뭐 성매매 이런 판결에서 여러 번 부정된 바가 있고요. 그 때문에 이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자주 들이밀면은 이제는 수정헌법 제14조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든 이제 법률적 근거, 그러니까 어거지로 좀 급조된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됩니다. 진보 대법관의 상징이었어요. 루스 베이더. 이 사람이 이제 낙태 권리를 찬성은 했는데 이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태의 합헌 판결이 이 자체는 뭐 좋은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이후로 이 개인의 뭐 자율권 이런 쪽으로 너무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이거를 맹비난하고 무력화 시도, 폐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엘라베마주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이를 서명해서 공포했죠. 이 법에 따르면은 아주 성폭력, 뭐 강간과 근친상간 이렇게 좀 촉발된 임신도 예외 없고요.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대 99년형까지 살게 되는 즉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엘라베마 주뿐만 아니라 좀 보수가 좀 우위에 있는 50% 이상인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계속 진행돼요.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은 낙태는 반대하나 성폭력이나 뭐 범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요 정도를 예외로 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법안이 낙태를 금지시키는 의도보다는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좀 사고가 그리고 법안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2020년에 새로운 연방 대법관들이 계속 임명이 돼요. 트럼프가 임명을 했죠. 그래서 미국 대법원이 아주 보수화로 넘어갑니다. 6대3 이상으로. 그래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심은 이 씨앗이 이번에 로데 웨이드 판결의 전환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 법률로는 이 낙태가 이제 불법이 됐는데요. 미국 국민은 어떠한가? 조사에 의하면은 뭐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70% 정도가 찬성. 그러니까 원할 시에 낙태를 할 수 있는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이 70%. 아니다. 낙태는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낙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30%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판결로 인해서 낙태에 대한 좀 헌법적 보호막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낙태권의 이 존폐 결정은 미국의 각 주 정부 그리고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데 현재 미국 50개 주의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장악한 다수의 주들은 미리 입법해둔 조항으로 인해서 이 낙태 금지법이 즉각 발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에 반대해서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 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반대로 해서 이제 즉각 낙태 보호법을 실시합니다. 미국이 지금 갈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의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을 망친다, 뭐 이 사람을 테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낙태를 넘어서서 동성연애 그리고 뭐 피임의 자유 이것까지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사람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시간이 되는 대로 뒤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법안이 발표가 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은 즉각 이 법안 폐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불법화하는 여기에 반기를 든 거죠. 민주당 소속의 스타 의원들은 이제 극단 성향의 보수주의적 판사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신념, 그다음에 종교적 성향 이러한 것들을 좀 법의 정신보다 위에 뒀다. 그러면서 이제 막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와 반대로 공화당 사람들은 이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 판결에 굉장히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다가올 중간 선거가 또 있잖아요. 계속 공화당에 불리한 부분이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지만 뭐 겉으로는 이슈가 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토론의 뭐 상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낙태 허용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직원을 위한 여행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구글 등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전보, 그러니까 근무지를 변경해주는 그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여러 반향이 있는데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을 민주주의의 커다란 퇴행이라고 비판했고요. 저스틴 트레도 총리, 캐나다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미국의 이 판결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국의 편인 듯하지만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그리고 최근에 별로 사이도 안 좋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낙태는 모든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호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인데 미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자유가 약화된 여성들에게 나의 연대를 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구기금 성명을 바로 냈고요.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임신부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다. 성명을 바로 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조사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낙태 행위의 절반 이상이 이제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여성의 권리가 100년 이상 전으로 후퇴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가? 이번 판결에 관해서 유럽과 같은 서구권 국가들 그리고 다른 문화의 국가들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낙태 반대 운동을 겪는 중이고 이 나라들에서 미국의 판례가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례로 인해서 해당 국가들의 낙태 반대 세력에 힘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보수화되는, 옛날로 회귀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외치던 자국 내 세력들이 미국도 낙태할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미국도 헌법에서 폐지한 이상 우리가 못할 것 없다. 낙태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자. 이렇게 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리고 그 로마의 교황, 당연히도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인가? 인간을 위해 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낙태 반대, 합헌, 여기에 관한 문제가 미국을 뜨겁게 좀 이슈화했는데요. 근데 비슷한 성격의 좀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이 판결을 내린 건데요. 아까의 낙태 이야기를 보면은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다. 함부로 해칠 수 없다. 이게 사실 대전제인데 그러면은 그러한 성격으로 판결을 한 여러 내용들, 그리고 종교권도 그렇고요. 총기 소유를 왜 합법화하는가? 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데 찬성을 했는가? 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뉴욕주에서 나온 건데요. 지난 좀 예전이에요. 1913년에 제정한 법을 통해서 일반인이 집 밖에서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게 뉴욕주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 대법원이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죠. 법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어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건데 재판부가 개인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선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총이든 소총이든 그냥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일단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도 안 되니까 총기를 소유하는 건 물론이고 길거리에 가지고 나가는 거는 더 안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내용일 텐데 미국이 더 상위법으로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정헌법 2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총기를 소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뉴욕의 이 주법이 이 상위 법령을 침해한다는 거죠. 대법원이 집 외부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수 의견을 대표한 사람이 아까의 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 사람이 지금 문제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개인이 정부 관리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밝힌 후에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에 보면은 잊혀질만 할 때쯤 되면은 고등학교 총기 난사, 길거리에 소총 난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법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도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약 20명 정도 죽었고요. 교사 2명도 좀 사망했고 부상자는 더 많고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뉴욕주에서도 슈퍼마켓에서 총격이 나서 10명 이상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슈화가 안 된 내용까지 하면은 더 엄청나죠.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고요. 판결이 한번 났으니까 다른 주에서는 이제 유사한 법령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보다 더 개인의 총기 소지 자유를 위한다, 합법화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법령이 개정될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미국 정치권은 대통령이 민주당 계열이니까 바이든 대통령 바로 성명을 내서 매우 실망했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형편없죠? 항상 실망했다, 개선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액션하는 게 약합니다. 그리고 대외의 외교적으로도 지금 실수연발이죠. 그래서 발언권이 지금 매우 약합니다. 어쨌든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지적을 하긴 했고요. 그래서 각 주에서 이 시민과 공동체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총기 규제법을 새로 제정할 것을 일단 주문해 놨습니다. 이렇게 미국 여기저기가 좀 떠들썩한데요. 일단은 좀 가장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판결을 받은 뉴욕주잖아요. 여기 주지사가 이번 판결이 매우 충격적이고 참 말도 안 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선언인가? 그러면서 뉴욕주가 좀 지금까지 대비해 왔던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좀 하위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좀 민주당 계열이고 진보 계열이잖아요. 민주당 소속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약간의 좀 여론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볼 게 이전에 낙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일어났다 하면 최한 몇십 명이 사망하는 이 총기 사고의 대표적인 총기 소지 외부의 이 합법화를 왜 과연 대법원은 했는가, 허용했는가? 좀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기 사고는 계속 일어나는데 왜 연방 정부는 강력하고 법적인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가? 아주 당연하게도요. 로비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배경이 크죠. 일단은 NRA, 미국 총기협회의 약자인데요. 엄청나면서도 지속적이고 끈질긴 로비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보면은 총기 유통업체들에게서 약 한 5조 정도의 세금을 매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기라고 해서 몇십 달러짜리 권총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 수만 달러짜리도 있으니까 이게 세금으로만 걷어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런 총기 제조 회사들이 총기 한 자루를 팔 때마다 1달러의 돈을 총기 협회에다가 기부하고 있고요. 이 NRA, 여기가 이제 이 돈으로 연간 약 수백만 달러의 공식 금액, 이거를 좀 정치권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달러의 이렇게 욕먹을 판결을 대놓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예상도 안 되는 비공식 로비 자금을 정치권에 뿌리면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총기 옹호 단체들이 매년 거액의 정치인 후원 활동을 벌이면서 총기 규제 강화에 미온적인 이 공화당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연구단체가 있는데 오픈시크릿, 여기에 2022년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미국 총기협회, RNA, 그리고 미국 총기 소유자, GOA인데요. 이런 여러 총기 단체들이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998년 이후에 약 2,500억 원을 로비 활동에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이것만으로도 매년 200억 원 이상입니다. 하나로요. 이게 같은 기간에 총기 규제 옹호 단체를 한 민주당 성향,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사용한 약 3천만 달러의 6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총기 옹호 단체들은 뒤에서 백마진을 할 그게 없으니까 아마 여기 신고된 거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어봐야 약간일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현금 살포력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총기 옹호 단체들의 정치 후원 1순위가 바로 총기 소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 텍사스주의 의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곳이죠.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이 현직 연방 상원, 하원 이런 의원들이 재임 중에 총기 이 옹호 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한 150억 이상이라는 이 기록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은 RNA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총기협회 경영진들, 임원진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자녀와 가족은 최상위 학군의 이 보안이 완벽한 곳, 그리고 텍사스주가 아닌 곳도 많고요. 여기서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뭐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의 그 대법관 중에 한 명인 이 모든 지금 미국 보수화의 가장 최선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뭐 집중 성토해서 뭔가가 뭐 바뀐다던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이 바통을 이어서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런 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이 사람을 잠깐 보면은요. 1948년생이고요. 미국의 법조인인데 미국 흑인으로는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에 임명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태어났는데 지명은 핀포인트. 여기가 근데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핀포인트는 이제 역사적으로 해방된 노예들이 많이 사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였죠. 그래서 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아버지가 계속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흑인 커뮤니티가 이제 흑인들만 쓰는 이제 그런 언어를 쓰는 집단의 좀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신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요. 그런데 뭐 당연하게도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의 이 가톨릭 예수회 대학, 이게 홀리크로스 칼리지인데 여기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징병이 면제됐어요. 아니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요. 뭐 베트남전도 있고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징병제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전까지는 복무기간 1년 6개월에 이런 징병제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주리주에서 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발언을 좀 세게 해서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흑인이지만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한다. 이거를 이제 자신의 캐치프레이드로 삼았고 차별도 받기 싫지만 역차별도 싫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만의 이유는 있다고 해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명문대학인 예일대 로스쿨에서 JD를 받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뭐 취직부터 시작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대학에 갈 때도 이 좀 정치적인 좀 법률적인 혜택을 받아서 들어갔다. 이게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실력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 무엇인가? 뭐 짧게 정의하자면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소수 집단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인데요. 1960년대의 흑인 민권 운동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인종차별을 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갔는데 범위가 이제 점점 넓어져서 성적 평등, 그 다음에 장애의 이런 평등,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비슷한 거 있습니다. 뭐 가산점, 할당제, 이런 이름으로 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보다 더 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게 확대된 내용이니까 사실 좀 미국의 관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폐해도 있지만. 그래서 이 백인들이 역차별, 그리고 아시아계는 이중잣대 이렇게 주장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대학이 이렇게 암묵적인 인종별 쿼터를 운영하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피부색 때문에 입학 기회가 줄어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978년에 연방대법원이 쿼터제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당시 미국 명문대들이 한 10%에서 15% 수준의 흑인 비율을 계속 유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쿼터제를 유지한 거죠. 대외적 명목상으로는 쿼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암묵적으로 인종별 쿼터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로 이익을 받는 게 이제 미국 흑인, 히스패닉, 소수 인종 및 이 민족이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성적이 낮아도 더 좋은 결과를 받고 있어요. 아시아 쪽이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드밴티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뭐 여기저기서 좀 철폐하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교육이 이미 좀 참담할 정도로 무너졌고 지역별 계층별로 이제는 좀 그 갭을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잖아요. 여기다가 사립공립 들어가면 이제 아예 감당이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 성공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 바우처에 의해서 살아가는 아주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게 본인들도 괴롭지만 미국 사회 전체에 이제 해가 되니까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략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아까의 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본인은 안 받았다고 우기는데 암묵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정보 지원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람이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대법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추문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성추행을 했고 그 청문회 과정 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좀 발칵 뒤집혔죠. 당시에는 좀 분위기상 넘어갔는데 아마 요즘 같았으면은 바로 낙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이자 아주 극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지니 토머스, 지난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꾸준히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어라, 뭐라도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나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본인 남편이 대법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도 평소에 좀 자기 신념과 주장을 뭐 방송이라던가 여기저기에서 숨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 아내의 행적이 아니라 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본인이 왜 지난번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트럼프 정부 문건의 공개 요청 판결에 이 사람이 좀 참여했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건 공개 요청 판결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는데 다른 대법관들은 모두 이 공개에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 토머스 대법관 혼자서만 반대 의견을 냈죠. 예전에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때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닉슨이 녹취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와는 다르게 이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일반적인 판사도 아니고 연방 대법원의 판사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해상충 방지인데 이게 이제 판사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가족이 어떤 재판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그 재판에서 제외되는 원칙이잖아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만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연방 대법관이 연방 사법부 중심에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판결에 참여했다는 이 점에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주요 원칙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 흑인들이 이제 침례교 쪽을 많이 하거나 이제 복음주의 성향을 좀 따르는 그런 게 있는데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미국의 어떤 좀 상류 사회에 발을 담그고 싶다. 이제 그런 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가장 앞장서서 의견을 발표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내용을 좀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뭐 판결, 재판이 진행될 때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재판 녹취를 들어보면은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법학자들이 아니 이 사람 이날 법정에 있긴 있었나? 뭐 이렇게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주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아니면 어떤 큼직한 이슈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면은 관심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인 흑인 대법관이자 현재 연방 대법원의 최선임인 이 대법관. 미국 사회에서 줄곧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에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법관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태생 때부터 미국에서 좀 흑인 인종차별을 받는 이제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본인 자신도 아마 커오면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자신이 어느 정도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회적인 좀 약자들에게 좀 강제를 하는 거예요. 낙태를 불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총기를 밖으로 들고 나오게 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지금만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동성 결혼이라던가 성소수자 고용 차별 금지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계속 극보수층을 대변한 입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토머스 대법관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동성애 그리고 피임 권리까지도 기존의 좀 관대한 문화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법안이 좀 이슈가 크긴 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요, 보수적인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국민, 일할 시간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고 권리를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보수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인프라 관련 금액이 오르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카르텔을 구축하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현대판 원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각제로 가길 바라고 있겠죠. 미국은 이제 워낙 기존의 대통령제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강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의 또 권리를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좀 활발한 네트워킹을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바로 이런 작은 내용의 개인적 권리 침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콘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